여러분, 혹시 요즘 우리나라 항구나 공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약부터 총기, 불법 외환까지 온갖 불법 물품들이 우리 국경을 넘나들고 있죠.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실태가 속속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관세청 국정감사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마약 밀반입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올해 4월 동해안 옥계항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5,000톤급 규모의 대형 선박 한 척이 항구에 들어왔는데요. 알고 보니 이 배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적발됐냐면요. 사실 우리 당국이 먼저 발견한 게 아니었어요.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첩보를 받아서 겨우 잡아낼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최종 목적지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중간에 거쳐가는 경유지였을 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배를 수색하는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5,000톤이나 되는 거대한 선박 안, 어디에 마약이 숨겨져 있는지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마약 탐지견을 투입하고 해양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간신히 찾아냈다고 하네요. 이 사건 하나만 봐도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대담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 바닷길보다 더 심각한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특송이랑 국제 우편이에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전체 마약 밀반입 건수 중에서 이 두 경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치죠. 왜 이렇게 특송이랑 우편 경로가 많이 악용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송제도 자체가 빠르고 편리하게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취지는 좋았죠.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개인들의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서 물건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였으니까요. 문제는 범죄자들이 바로 이 편리함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물량도 엄청나게 많아서 일일이 다 뜯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세청장이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특송을 통해서 마약을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람들한테는 아예 특송 제도 이용 자체를 금지시키자는 거예요. 또 악성 체납자들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이런 범죄자들의 신원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제재를 가하자고 했죠. 이렇게 하면 특송으로 마약 들여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불이익이 큰지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편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한 의원이 통관 단계에서 검색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동서울 우체국, 집중국 딱 한 곳에서만 별도 인력을 투입해서 추가로 한 번 더 검사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대요. 이걸 이중 검사제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확대가 안 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이죠. 개인이 받는 물품을 2번씩이나 검사하면 자칫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나 검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질의에 나선 의원은 이런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마약을 찾아내기 위한 검색은 정당한 국가 권력의 행사라는 거예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인데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법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죠. 특히 인력 부족 문제는 예산과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행히 관세청도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 같은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서울에서 시범 운영하는 걸 지켜보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조만간 전국적으로 완벽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법적 문제도 해결 방안을 찾고 있고 인력 충원도 함께 논의고 있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마약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사실 불법으로 들어오는 게 마약만 있는 건 아닙니다. 총기류 밀반입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완성된 총 한 자루를 통째로 들여오면 당연히 바로 걸리잖아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총을 여러 부품으로 분해해서 따로따로 수입한다고 합니다. 총열은 총열대로, 개머리판은 개머리판대로, 방아쇠 장치는 또 따로 이런 식으로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줄여서 총포화약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에서 규제하는 품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총기 부품 중의 일부는 이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개머리판 같은 부품은 그냥 나무나 플라스틱 덩어리처럼 보이니까 단속 대상이 아닌 겁니다. 범죄자들이 법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는 거죠. 부품들을 개별적으로 수입하면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각각은 합법적인 물품이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국내에 다 들어온 다음에 조립하면 완성된 총이 되는 겁니다. 정말 영리하다면 영리한 방법이죠. 물론 불법이고 위험천만한 짓이지만요. 관세청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면요. 우선 경찰청이랑 협력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대요.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닌 부품들도 단속할 수 있도록 총포화약법을 고쳐야 한다는 거죠. 개머리판이든 뭐든 총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들은 전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동시에 정보 공유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어요.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우범자 명단이나 총기 관련 전과자 정보 같은 걸 관세청이랑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부품을 수입하려고 하면 바로 걸릴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미 협의를 통해서 우범 다수 반입자 명단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인력과 장비입니다. 아무리 법을 고치고 정보를 공유해도 실제로 물건을 검사할 사람과 장비가 없으면 소용없는 일이니까요. 관세청에서도 엑스레이 검색 장비를 늘리고 있대요. 밀리미터 검색기라든지 문형 탐지기 같은 최신 장비들을 도입해서 총기 부품을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현재 공항이나 항구에서 화물을 검색하는 직원들이 한 건당 평균 몇 초나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겨우 3초래요. 엑스레이 화면을 3초 동안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짧냐면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3초 만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그 안에 불법 물품이 숨어 있는지 판단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무리 숙련된 검색관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도 인력 증원이 정말 절실하다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비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장비를 돌릴 수 있고 사람이 봐야 범죄를 잡아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외환 밀반출과 환치기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현금을 얼마까지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 아시나요? 현재 법으로는 10,000불 이상의 외환을 가지고 출국하려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0,000불이면 우리 돈으로 대략 1,300만 원 정도 되죠. 이 정도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들고 나가면 신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공항에서는 이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출국할 때 보안 검색대 통과하잖아요. 거기서 가방이랑 소지품을 엑스레이로 검사하는데 그 직원들이 인천공항공사 소속이래요. 관세청 직원이 아니고요. 이 공항공사 직원들이 엑스레이 화면을 보다가 현금 다발이 잔뜩 보이면 세관에 연락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세관 직원이 와서 확인하고 신고 안 한 게 밝혀지면 처벌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간혹 검색 직원이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워낙 빠르게 진행되는 검색이다 보니까 화면을 제대로 못 보고 지나가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현금을 교묘하게 숨기는 방법들도 많아졌잖아요. 옷 안감에 넣는다든지 특수 제작한 가방 밑창에 숨긴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이런 걸 3초 만에 찾아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외환 불법 반출보다 더 복잡하고 교묘한 게 바로 환치기입니다. 환치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정상적인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외화를 교환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원화를 주면 해외에 있는 누군가가 그 나라 돈을 주는 식이에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거래처럼 이뤄지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죠.
왜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방법을 쓸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경우도 있고요. 자금 출처를 감추려는 경우도 있어요.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환율 차익을 노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는 불법 행위인 건 분명합니다. 이 환치기를 단속하는 게 주로 누구냐면 경찰청하고 관세청입니다. 두 기관이 협력해서 단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환치기는 적발하기가 정말 어려운 범죄 중 하나예요. 현금 거래가 대부분이고 해외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 기관이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치기 조직들도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명동이나 남대문 같은 특정 지역에서 주로 이뤄졌다면 요즘은 온라인이나 메신저를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방법이 다양해졌죠. 단속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수법들을 계속 따라잡아야 하니까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여러 문제들이 다뤄지면서 결국 하나의 공통된 결론으로 모아졌습니다. 바로 인력과 예산의 확충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걸 실제로 운영할 사람과 자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마약 검색도, 총기 단속도, 외환 감시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특히 통관 현장의 열악한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 건당 3초씩밖에 못 본다는 것부터가 정상적인 업무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현장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범죄를 잡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된 인력 지원과 장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이 바로 기관 간 협력이었어요. 관세청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마약은 시약처랑도 관련이 있고요. 총기는 경찰청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외환은 금융위원회나 국세청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체국이나 공항공사 같은 곳들과도 협력해야 하고요. 이런 여러 기관들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함께 움직여야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동해안 옥계항 사건만 봐도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가 없었다면 적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국제공조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범죄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뤄지는데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외국 세관이나 수사기관들과 정보를 주고받고 함께 작전을 펼치는 게 필수적인 시대가 된 겁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도 계속해서 강조됐습니다. 총포화약법처럼 기존 법률의 허점을 범죄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면 빨리 법을 고쳐야 하는 거죠. 특송제도 악용에 대한 제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요. 이중 검사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면 관련 법규도 정비해야 합니다. 이런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는 상황이에요. 예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인력을 늘리려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고 장비를 도입하려면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목소리를 같이 냈어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면서 관세청 인력 증원과 장비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해법도 모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 같은 거죠. 컴퓨터가 먼저 엑스레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표시해주면 검색관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3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도 활용되고 있대요. 과거 밀수 사례들을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어떤 국가에서 어떤 품목이 주로 들어올 때 위험도가 높은지, 어떤 시기에 특정 범죄가 증가하는지 이런 걸 데이터로 파악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관세청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물류 추적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화물이 처음 출발해서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중간에 누가 손댔는지, 어디서 경로가 바뀌었는지 다 추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불법 화물이 섞여 들어오는 걸 훨씬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도 언급됐어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그걸 제대로 다룰 줄 알아야 의미가 있잖아요.
검색관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해서 새로운 밀수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마약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종류가 나오고 있어서 최신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한대요. 총기 부품도 마찬가지고요. 민간 협력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성업체나 우편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단속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서 불법 물품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업체 입장에서도 자기네 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되는 건 이미지에 안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있죠. 일반 국민들의 신고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의심스러운 화물이나 택배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신고를 통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고 포상금 제도도 있어서 신고가 적발로 이어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 보호와 인권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색을 강화하다 보면 자칫 일반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범죄는 막되 선량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처벌의 실효성이었어요. 적발은 하는데 처벌이 솜방망이면 소용없잖아요. 특히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범죄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재범 방지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한번 적발된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마약 같은 경우는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요즘 밀수는 개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여러 나라에 걸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대형 조직들도 있고요. 이런 조직을 뿌리 뽑으려면 국제 공조 수사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문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요.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로 바꿔서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기존의 외환 관리 시스템으로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협력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마약 사범 증가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됐어요. 예전에는 마약이 특정 계층의 문제였다면 요즘은 대학생이나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게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학교에서부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무섭다고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사례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마약에 손대는 이유 중 하나가 호기심이나 또래 압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방법도 함께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부모와 교사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됐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이상한 징후가 있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와 협력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어요. 의료계와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고 싶어도 시설이 부족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재활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가 중요하다는 관점이죠. 언론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있었어요. 마약 사건을 보도할 때 자극적인 내용만 강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예요. 범죄 수법을 너무 상세하게 다루면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책임 있는 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됐어요. 특히 물류나 운송 관련 기업들은 자기네 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죠.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즉시 당국에 신고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거예요.
마약, 총기, 불법 외환까지 다양한 경로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죠. 하지만 다행인 건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시간이 걸릴 테고요. 법 개정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니까 언제 완료될지 모르죠. 장비 도입도 예산이 확정되고 실제로 구매해서 배치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래도 방향은 제대로 잡힌 것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관계 부처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무엇보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관세청 직원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나왔다는 게 긍정적이죠.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이런 약속들이 실제로 지켜지느냐는 겁니다. 국정감사 때만 떠들썩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 인력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새로운 장비가 실제로 배치됐는지, 법 개정은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